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의 제2회 실험실 창업 이노래 비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요셉관 지하 1층의 대강의실이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는 저희 대학교 교원 창업 기업이죠. 주식회사 콘테스트 팩토리, 콘팩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접속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요. 잠깐 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래 비즈 포럼은 저희가 교육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과 대학원생 또 창업 유관기관, 지역 대학, 또 지역 사회 등이 함께 어울려서 창업과 관련된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또 산업 트렌드와 미래 창업 정보 등을 공유하는 열린 창업 광장으로 위상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례 포럼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제1차 포럼을 마쳤고요. 이번에 2차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융복합 시대 기술 진보와 경제 거래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들이죠. 그들 기술 중에 블록체인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현재 스트리밍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약 20분 정도 되는데 계속 아마 들어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공간에도 저희 대학교 실험실 창업 랩의 연구원들과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저희가 저희 사업의 창업지원단장이신 강신수 교수님을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 단장 강신수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포럼이 올해 이번에 이제 2차 2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도 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0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오늘 주제인 관련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또 어떠한 우리의 그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10년 후의 우리 모습은 미래의 모습은 저희들이 지금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변화는 항상 기회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오늘 이 포럼도 이제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이 다변화도 한번 추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또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창업지원단장 강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2차 포럼을 진행 중이고요. 또 9월,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창업과 관련된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저희가 수소문 끝에 또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탁드려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부회장님이시고 현재 PBF 넥서스 디지털 금융연구 소장이시며 또 소셜 공감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관련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을 좀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소개해드리면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저기 방역 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박수는 치지 마시고, 강사님은 강의하실 때 수칙에 따라서 방송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벗도록 하겠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영배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영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융복합 시대 기술 진보와 경제 거래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띄엄띄엄 새로운 그런 어휘들로 지금 현재 흐르는 그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맥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특히 창업 관련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큰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원래 지금 디자인이 1시간 이내로 돼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아서 1시간 한 반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진단하거나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됐으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교나 여기 단체 여기하고 절대로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시작하면서 꼭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같은 단어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익숙할 텐데요. 플랫폼,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는 말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언론 또는 많은 웹사이트 공부하시면서 또는 창업 관련해서 관련 분야들을 검색을 하면서 보셨던 그런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휘는 똑같은 단어 안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똑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때는 서로가 자기 생각을 꺼내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플랫폼은 이런 플랫폼이야. 내가 말하는 핀테크는 이런 거야. 라고 서로 꺼내놔야지 서로 생각이 다른지 같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핀테크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분야가 많이 다른데 어느 분은 은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보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되니까 결론을 잘 내놨는데 서로 나중에 가서 좋습니다. 이거 해봅시다 했는데 엉뚱한 서로 이해들을 해서 결국 생각들이 많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같은 단어,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꼭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벌금을 좀 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 산수, 학교에서 배웠던 산수 한번 제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그리고 0은 아무리 많이 더해도 0입니다. 5천만 개를 더했는데도 0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럴까요? 이게 맞습니까? 2를 더하고 2를 더하면 2가 된다. 0을 5천만 개를 더했더니
1억 개를 더해도 0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틀림없이 배웠는데 말이죠. 실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0을 더했더니 5천만 개를 더했더니 여기 1100만 10억 3천억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인수합병은 기업의 가치가 1인 또 다른 기업의 가치가 1인 두 개를 더하면 기업 가치가 2가 돼야겠죠? 우리가 배운 수학으로는요. 그런데 기업 가치가 1을 더해서 2가 되는 인수합병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요, 비용 낭비. 적어도 1과 2를 합했을 때 그 가치가 3, 4, 5가 돼야만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다음 예로요. 혹시 여기 김진성 대표님, 금융거래 기록, 그동안에 1년 동안 금융거래 기록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혹시 다른 분한테 팔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거요. 제 금융거래 기록을 다른 분들에게 내 금융거래 기록인데 이거 5만 원만 주세요. 남들이 웃을 겁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제 금융거래 기록의 가치는 0입니다. 김진성 대표님의 금융거래 기록의 가치도 죄송합니다만 0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금융거래 기록의 각각은 다 0인데요. 그걸 전 국민을 모아놓으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용정보라고 합니다. 0을 5천만 개를 모았더니 이게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갖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논리적인 그 기준으로 이것들을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창업이나 다른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쩌면은 이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아마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0 더하기 0은 틀림없이 0인데 0을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만이 0보다 더 커질까요? 이게 도대체 100개를 모아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용정보를 100명을 모으면은 그게 0보다 더 커지는 가치를 갖게 될까요? 아니면 100만 명? 1000만 명? 적어도 어느 선에선가는 그 크기를 넘어서야만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 플랫폼에서 많이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여기는 물이 있습니다만은 GS25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면요. 1,000원짜리 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1,000원 가지고 물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물건을 건네받고 1,000원을 건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1,000원을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돈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1,000원이라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죠? 그분은 점포에서 점원이 이걸 받는 이유는 왜 이걸 받을까요? 이게 진짜로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한국은행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1,000원짜리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1,000원을 받는 이유가요.
내가 돌아서서 1,000원 가치의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이걸 받는 겁니다. 이걸 1,000원짜리 가치의 물건을 건네주고 이걸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1,000원의 가치로 제가 또 다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법화는 법으로 보장된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화폐의 통용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똑같은 법화인데요,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에. 그 짐바브웨 달러를 기념으로 갖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저 그분들 중에 5조 달러짜리를 갖고 다니는 분 봤어요. 5조 달러. 이건 1100만 10억 조 500조짜리군요. 계산해 보니까 100 trillion dollars.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로 혹시 여러분들 결제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법화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쓰려면 이걸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로 받아도 되겠죠. 5만 명 정도가 이걸 받아준다면 우리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섬에 있다면 그 섬에서 이 짐바브웨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거 쓰자 하면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이것도 통용력이라는 거죠. 화폐의 통용력. 그래서 이 N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만이 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이도록 비주얼라이즈 해 놓은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다. 이건 도대체 몇 명이 이걸 받아줘야만이 그 가치를 갖는 것일까? 5명? 5명 갖고는요, 비트코인 몇만 개를 가지고 햄버거 한 개를 바꿔 먹었던 유명한 일화 아시죠? 그때는 통용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였는데 그때는 통용력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화폐는요, 누군가에게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만이 화폐는 가치를 갖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요, 아까 0이 몇 개야만이 0보다 더 클지, 그리고 화폐의 통용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플랫폼이라는 말,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말을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에 따라서 연결 비용이 제로화됐어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할 때 우리는 데이터 비용만 있으면 네이버도 공짜로 접속할 수 있고 구글도 공짜로 접속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도 가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격이 다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월드와이드 웹, WWW라는 놈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도서관도 우리가 가야만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 손안에 도서관이 들어와요. 제 손안에 신문이 들어오고 제 손안에 은행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연결 비용이 제로화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플랫폼 경제의 부각, 그래서 플랫폼을 통한 연결 비용이 국감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그 바꾼 내용들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요, 저는 IT라고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IT라고 붙입니다. IT의 혁신, 기술 혁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IT와 결합으로 기존에 있는 경제 질서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성질들을 더했는데요. 또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강화된 그런 특성들이 발전의 가속화입니다. IT 기술은
컴퓨팅 파워에 기반해서 스스로 발전을 가속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특이점을 넘어서면 인간의 능력을 갖다가 초과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IT는요, 우리가 말하는 국경,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국경선을 그냥 넘어설 수도 있어요. 정보산업의 재화는 데이터의 형태로서 대량 생산과 글로벌 유통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 구조들은 투입 양을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서로 이 안에다가 우리가 200명이 여기서 일할 수 없잖아요. 일정한 적정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IT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IT 및 지식 기반형 산업은 초기 상품 개발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 생산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금방 꺼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군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초기에 구축 비용만 있으면 신용카드 한 장을 찍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몇천 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을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구축 비용을 나눠서 갔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 것이 수학 체증 법칙. 이제 비용 낮아지면서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체증입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입니다. 정보산업의 재화는 동종 상품 간의 비교가 용이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런 것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 서비스들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했었잖아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또 뭐가 있나요? 맥? 모든 것들이 한 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일본에서는 라인? 서로 라인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도 카카오톡이 이미 독식을 해서 들어올 여지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 IT와의 결합으로 더해지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차례대로 도표화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융복합 시대 비즈니스 또는 경제 거래가 기술 진보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이 IT 기술 진보를 만나서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금융이 기술 진보를 만나서 핀테크라는 놈을 우리가 보통 핀테크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래서 금융의 혁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경제 거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래들이 블록체인 방식이라고 말하는 가상자산 기반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중개인 없이도 경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면요, IT가 산업을 흔들면서 맨 처음 나타낸 게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고요. 그 양면적 플랫폼적 특성이 그대로 다음 핀테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면성 플랫폼과 핀테크의 특성이 블록체인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은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과 핀테크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우리 IoT, 그러면은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은 기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디지털로. 그런데 그 디지털로 연결할 때요,
지금은 연결되는 것이 좋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상황이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계란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저한테 너 알려줘. 나한테 계란이 3개밖에 없다고 알려줘. 그럼 제가 냉장고가 저한테 리포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슈퍼에다가 주문을 해요. 그리고 주문을 해가지고 저녁 때 되면 배달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계란 하나만 놓고 하면 그러는데 모든 식품들이 이제 다 그게 이제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디바이스들도 이제 계속 저에게 연결이 오면 이제 우리가 그 디바이스의 메모리 될 수도 있어요. 일일이 보내오는 그런 신호들을 대응하느라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냉장고에게 너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계란이 3개 되면 네가 주문해. 배달이 되면 집 앞에서 저는 퇴근하는 길에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냉장고가 계란을 살 수 있나요? 냉장고가요? 살 수 있어요? 현재로는요, 냉장고는 계란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냉장고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공인인증서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또 사람과 같은 격을 가진 법인만 가질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그래서 신용카드는 공인인증서를 가진 그런 격 있는 그런 주체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냉장고가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난 이거 결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법적인 분쟁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바이스들이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 두 번째, 또 하나는 디바이스가 주문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제 디바이스를 가장해서 주문을 막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 앞으로 많은 비용들이 청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바이스들 간의 신뢰 문제, 디바이스의 결제 능력,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두 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블록체인은 스마트 시티, 우리가 정말로 지향하는 그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한 그 대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툴이 꼭 이 환경에 적용이 돼야만이 우리는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일시적으로 유행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중에서 블록체인과 양면성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예요. 우선 양면성 플랫폼적 비즈니스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 한번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플랫폼 선택 과정에서 상대 고객군의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나의 선호도를 높인다. 이게 플랫폼의 정의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클럽 가시나요? 클럽? 나이트클럽? 클럽. 여기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캐바레? 그런 나이트클럽은 이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요.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할수록 나이트클럽이 더 잘 돼요. 그런데 캬바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캬바레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얼른 감이 안 와 닿으실 텐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와요. 적게 와서 캬바레나 클럽 입장에서는 여성들을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성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요, 이 사례가 지금 마키라는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나이트클럽인데요. 이 양면성 플랫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걸 제가 듀오, 이 결혼의 듀오, 그것도 양면성 서로 만나는 거고요. 베라는 이 홍대 앞에 있는 클럽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트 클럽들이 서로의 성비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그 클럽에 멋진 여성들이 많이 온다라고, 여성들이 많이 오면 남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남성들이 옵니다. 근데 여성들도요, 거기 멋진 남성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여성들도 그 클럽을 선택하게 돼요. 그 클럽이 내게 마음에 드느냐보다 거기에 내가 찾는 상대방이 내게 그 클럽에 많이 오느냐를 가지고 내가 이 클럽을 갈까 안 갈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성이 조금 뭉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상대방의 선택을 보면서 내가 여기를 갈까 안 갈까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상대방의 선택을 훨씬 더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여성과 남성들이 플랫폼, 클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대 고객군의 클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나의 선호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감히 캬바레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캬바레식 비즈니스 사고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요, 경제학적으로 처음으로 설명이 됐어요. 장 티롤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이 양면성 시장,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말로 처음으로 경제학에서 이걸 설명을 했고요. 2014년도에 장 티롤은 이런 공로들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텔레비전을 기술을 잘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잘 파는 것이 비즈니스의 관건이었어요. 기술이 좋아서 그 제품을 보고 삼성 텔레비전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삼성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는요, 상대방이 이 제품을 고르는지 안 고르는지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요. 구글의 검색 엔진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글 검색 웹에다가 광고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몰려요. 알리바바 웹사이트, 이커머스잖아요. 알리바바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와서 거기서 상품을 찾는 사람에게 그 웹사이트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구글도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그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검색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안 받아요. 왜? 마켓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받으면.
누가 돈을 내든 상관없어요. 캐바레는 남자가 내건 여자가 내건. 그래서 비슷하게 구성비가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바레는 되게 여자들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잘 안 오니까 여성들이. 여기 말퀴라는 뉴욕의 나이트클럽도요. 여자들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여자들을 더 많이 와야 남자들도 많이 오는 거죠. 남자들한테 입장료를 2배로 받으면 되잖아요. 서로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월드와이드 웹이 일어나면서 실제 현재 비즈니스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어요. 이런 남성과 여성, 이런 양면에 있는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선호도를 보면서 여기 이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러한 특성, 이걸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라고 해요. 여성, 남성, 일면, 다른 면, 그래서 양면, 양면성 플랫폼 또는 다면성 플랫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은 안에서 이용되는 모든 이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건 다른 아이패드로 쓰건 맥 컴퓨터로 쓰건 모든 것들이 다 호환이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소유한다라는 것, 아이폰을 소유한다라는 것, 이런 고객들이 다 다른 고객들인데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서 뭘 하냐면요. 애플에 앱을 파는 사람들에게 또 애플에서 다른 솔루션을 파는 사람들의 여러 그룹에 있는 고객들에게 너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고 싶어? 입장료 내. 구글 플레이? 고객들 엄청나게 모아놓고 요즘에 구글 플레이에서 거기서 앱을 판매하면 그 앱으로 심지어는 결제가 일어나면 그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라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0%. 구글에서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에 필요한 그런 무기들을 사는 거죠. 장비들을. 그러면 장비에서 내는 돈의 30%를 구글이 우리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너 사용료를 나한테 내. 이런 어마어마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들이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한 비즈니스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탑 20, 탑 20개 또는 그 이상 기업들을 카운트해봐도 그 안에 이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 비즈니스의 주류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첫 번째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가 IT를 만나서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을 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개 또는 그 이상의 차별되는 고객군들을 상호 연계하여 거래 상대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고객군 간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카카오톡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메신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다가 카카오뱅크라는 놈을 장착을 했어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뱅크 하나의 시총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그룹 가치,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0등 이내에도 들고 8등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금융그룹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 그런 가치를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사용자가
몇 명이 모여야만이 이런 가치를 만들게 될까요?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사용자들을 멋지게, 정말로 통쾌하게 많이 끌어들여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가치를 갖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이, 이건 뭐 경제학적인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한 애플이요. 7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애플, 아까 우리 IT의 특성이 승자 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애플은 76년도에 설립이 돼서 1 트릴리언 달러, 1 트릴리언, 1조 달러 시총이 되는데 42년 걸렸어요. 그런데 1조 달러가 되고 나서,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8월 달에. 네? 1조 달러가 되고 나서 2조 달러가 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018년인데 여기는 2020년에 2조 달러가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가속이 붙기 시작하니까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한 이 비즈니스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아마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마존도 2018년도에 장중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마찬가지. 2019년 4월 25일에 1조 달러에 도달했어요. 이 세 개를 더해봤더니요, 작년 9월 25일에 애플 거의 뭐 2조 달러, 1.9조 달러가 당시에요. 마이크로소프트 1.5조 달러, 아마존 1.5조 달러. 이거 합하면요, 제가 합계 내놓으면 이거 지금 5조 달러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5조 하고 얘기하니까 이거 혹시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세요? 5조 달러가 얼마나 큰지? 2018년도, 아까 보여드렸던 2018년도에 전 세계 나라들의 국민 총생산 GNP 있잖아요. GNP를 제일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더니 미국이 20조 달러입니다. 20조. 중국이 13조 달러. 일본이 5조 달러. 그리고 독일이 3.9조예요. 4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1.7조 달러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의 합계가 1.6조 달러예요. 근데 애플이, 물론 그건 기업 가치이긴 합니다만, 그 가치가 2조 달러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세 개를 합했더니 5조 달러. 그 5조가 5조보다 더 많은 나라, 2018년도에 세 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좀 피부로 와 닿나요? 이런 기업들이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하면서 가속이 붙고 승자 독식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이런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자기들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한둘씩 나오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그런데 저는 바라건대 그런 기업들이 정말 몇 개나 더, 몇 배 더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이 되지 않을까요? 주인공이? 아까 저하고 인사하셨죠, 두 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라는 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냐면요, 기존의 비즈니스는요,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생산적 사고라고 삼성 경제연구소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 팔아서 고객들에게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거예요. 플랫폼, 지금 우리 얘기했던 이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적인 사고는 내가 만들어 놓은 마당에서 저런 생산적 사고, 생산적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마당에 와서 자기가 하던 그 비즈니스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이게 플랫폼적 사고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창업,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마당에 와서 돈을 마음껏 벌어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아쉬운 게 삼성을 보면서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삼성은 늘 자기가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그걸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애플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서 다른 비즈니스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게 합니다. 구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런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한 비즈니스들은 내가 고객들에게 만족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 질서 하에서는 한 번 뒤처지면 정말 따라잡기 힘들어요. 승자 독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양면성 플랫폼적 비즈니스 기반 경제 시스템은 비즈니스 독과점화 현상을 초래하고 경제적 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그런 노력, 글로벌 그런 서로의 협업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금 쪼개려고 한다든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개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아마 적어도 이런 노력들이었지만, 그러나 플랫폼이 변신을 하면서 더욱더 덩치가 커지는 일들을 막아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것. 이게 이제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었고요. 금융이 이제 IT를 장착을 해서 핀테크, 우리가 과거에는 은행을 직접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은행이 제 주머니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IT가 만들어준, IT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혜택. 이제는 은행 가지 않고도 다 여기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핀테크예요. 근데요, 이게 파이낸스가 테크를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테크가 파이낸스를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우리는 핀테크를 얘기할 때는 파이낸스가 기술 진보를 받아들여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을 핀테크라고 해요. 그런데 기술이 파이낸스를 붙였을 때는 어떤 일이에요? 첫 번째로 혁신적으로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데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이커머스예요. 그 알리바바가 거기다가 맨 처음에 붙였던 게 뭐예요? 알리페이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금융그룹들, 전 세계에 있는 금융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을 알리바바가 다 그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로 묶어가지고 상장시키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엔트그룹입니다. 엔트그룹. 그거 중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금융이 IT를 받아들였을 때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혁신하는 데 그쳤지만, 기술이 금융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가 뱅킹 서비스를 장착을 하고 나니까 카카오뱅크가 전 금융그룹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은행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핀테크가 이제 테크핀이 되는 거죠. 테크.
그래서 맨 처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정부가 디자인했을 때는 금융판에 매기 효과, 카카오뱅크나 다른 그런 K뱅크를 불러들여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을 좀 해보자. 좀 뭔가 좀 매기가 좀 날뛰도록 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그 테크가 매기가 아니고 고래가 돼버렸어요. 지금 고래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큰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던 날 11번째가 돼 시총으로 우리나라 전체예요. 세 번째, 이제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두 개를 먼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은 이 기술 혁신, IT,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놈이 붙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 나왔어요. 그게 핀테크에서 거꾸로 테크핀이 되면서 테크핀, 거기도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이 IT라는 공통점을 꿰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 거래에 있어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통칭해서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 10,000원짜리를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지불 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1만 원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1만 원의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GS25는 그 돈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가요? 물품을 구매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이체 해가지고 물건 사본 적 있으신가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은행이 제가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뭘 하냐면요. 제 계좌에 있는 자금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 통장은요. 실제 제 통장입니다. 제 통장인데 뭐 잘라서 막 붙였어요. 제가 실제 제 통장을 여기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이 통장은 제 KB 하나은행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인데 뭐 계좌번호 가리고 뭐 실제로 저한테 송금 받았던 이 전도희 제 한국은행 동기인데 제가 돈 보냈던 거 다 지웠어요. 지금 못 알아보게. 은행은 자금의 이체 송금 거래 내역을 계좌별로 기록을 해요. 제 계좌를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행 시스템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은행의 거래 기록을 확실하게 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기록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잔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거의 의심 없이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여기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1만 원의 가치가 상대방에 완전하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 계좌에 있는 숫자 1만이라는 숫자가 상대방 계좌 GS25 계좌에 1만 하고 더해지면서 저한테서 계좌에서 1만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숫자가 사라져요. 여기서 우리가 1만 원을 이걸로 냈을 때는 자 봐보세요. 1만 원을 냈을 때는 저한테서 완전히 사라지고 저한테는 없어요. 상대방 수중으로 이건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이걸 받는데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똑같은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걸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가 1만 원을 송금 이체하잖아요. 그 숫자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거래 감사합니다. 왜 그 숫자를 받나요? 그 숫자는 여전히
내가 그 숫자로 1만 원의 가치의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숫자가 저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만 원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좌 이체 시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은행의 시스템이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계좌별로, 개인별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말이죠. 숫자, 이게 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 계좌군요. 아니죠, 명함이군요. 제가 여기다가 5만 원 하고 써가지고 5만이라는 숫자를 제가 GS25에다가 내면 거기서 5만 원어치 물건을 건네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 안 건네줍니다. 왜죠? 이 5만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만한 거죠. 5만이라는 이 숫자는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못 주는 거예요. 은행은 그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라는 믿음을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숫자는 숫자 하나가 단순하게 옮겨오는 것만으로 되는데, 여기 있는 이 5만 원은 제가 숫자를 건네줬지만 그걸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 숫자만으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숫자가 어떤 건지.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거래 신뢰를 제공하는 이 중개인이 필요했어요. 중개인. 이것도 거래를 중개하는, 신뢰를 제공하는 중개인이었고요. 가치를 이전해주는. 은행에 저장하는 그 숫자도 거래 신뢰를 제공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이에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경제 거래와 중개인입니다. 화폐는 경제 거래 시에 가치를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이전해주는 일을 해요. 은행은 내 계좌에서 거래 금액만큼의 가치를 상대방 계좌로 이전해줘요. 그래서 이걸 저는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도 경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 신뢰를 제공해요. 자, 봐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제 얼굴 안 봐요. 혹시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물건 사려고 그럴 때 우리 얼굴 보나요? 안 봐요. 이것만 봐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혹시 이거 가짜 돈 아니야? 이것만 봐요. 이분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래하는 상대방, 저에 대한 신뢰 없이도 이것만 믿는다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개인입니다. 이게 거래 신뢰를 제공하는 중개인이에요. 인터넷 상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거래시에도 중개인은 같은 역할을 수행해요. 우리 인터넷 상거래할 때도 뒤에다가 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 다 박아놓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전자적으로는 중개인 없이는 거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우리 돈, 이거 전자적으로 이게 되나요? 전자적으로 하려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번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중개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이 중개인의 흐름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다가 뭘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그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국가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흐름을 은행 거래 기록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당신 이거 세금 안 냈네. 이 거래는 뭐야? 세금 냈어? 다 따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는 경제 거래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이건 국가는 그런 거래 방식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이게 돈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럼 이거 받으시겠어요? 그건 받나? 이거 돈이잖아요. 똑같이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이건 받으실래요?
왜요? 왜 안 받으시나요? 예? 아까처럼 그 카톡 사진으로는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내봐야 물건 안 내줍니다.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더 큰 문제는 카톡에 찍힌 사진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나한테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돈은 한번 보내버리면 저한테서 사라져버리잖아요. 통장에서 숫자도 보내버리면 사라져버리는데, 카톡 사진에 들어있는 이 돈은 보내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어요. 혹시 말이죠,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발명했어요.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제가 이걸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저한테서는 이 사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만 남아있어. 또 상대방이 다른 식당에 가서 10,000원어치 콩국수를 먹었는데, 거기다가 이걸로 사진을 보냈더니 저한테는 사라져 버리고 상대방한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계속 가면서 그 존재가 완전하게 상대방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내면 나한테서는 사라지게 하는 신기술을 발명했어. 나한테는 없고 상대방한테만. 또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남는, 전자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뭘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바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전자적으로 보냈는데 나에게서는 사라져버리고 상대방에게만 남아있게 하는 그 기술. 그게 원래는 뭐였냐면, 이 은행이요, 은행이 내가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하면 나한테서 숫자가 그만큼 사라져버리고 상대방한테 숫자가 올라오는 일을 우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주는 거죠. 그게 은행이었어요. 은행. 또는 국가가 발행해준 법정 화폐로 우리는 그 가치를 이전해주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개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새롭게 만든 이 기술은요, 이걸 이제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라고 그래요. 이쪽 사람들이 나한테도 원본이 남아있는 것, 그래서 가치가 완전하게 이전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 이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런 새로운 기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은행 없이도 우리가 숫자를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면서 그 숫자가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는 믿음을 갖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후에 정말 놀랬어요.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중개인들을 필요로 했어요. 지폐가 등장한 건 최근이지만, 뭐 상품화폐, 뭐 예를 들어서 뭐 굴 껍데기, 뭐 이런 거, 뭐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 구리, 동전, 뭐 금화, 은화, 또 지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됐어. 은행 계좌, 신용카드까지.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성을 발휘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는 왜 이걸 몰랐던가? 하면서 그걸 들여다봤더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구현한 그 프로그램은 알고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구현한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이해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은행 없이도 은행 거래 기록과 같은 신뢰를 구축한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아까는 개별 계좌를 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참여자들이 협업해서 투명하게 참여자들 간의 거래 내역을 공동의 장부에다가 다 써요. 문영배가 김진성에게 5만 원 송금. 또 김진성이 뭐 강신수에게 10만 원 송금. 거래 내역을 개별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한 장부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장부가 다 차잖아요. 그럼 장부가 다 차면 그 장부 뒤에다가 또 새로운 장부. 우리 가계부 써보셨나요? 가계부 쓰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쓰고 밑에 잔액 나오면은 다음 장으로 2월 해갖고 520만 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장에서 2월 520만 원 거래 내역 쓰잖아요. 또 여기 400만 원 다음 장으로 2월. 여기서는 또 전장에서 2월 400만 원 이렇게 쭉 써가잖아요. 그런 장부가 사실은 은행 장부예요. 은행 장부. 한번 마시겠습니다. 그게 은행 장부인데요. 이걸 모든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은행이 하는 건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공동의 장부에다가 다 써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다 공유를 해줘요. 자, 장부 보세요. 문영배가 김진성에 1만 원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지금 현재 잔액이 5만 원입니다. 김진성은 6만 원입니다. 김진성이 그 6만 원 중에 5만 원을 강신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 지금 1만 원밖에 안 남았군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거래를 하는데 김진성이 다시 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2만 원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잔고 부족 프로그램이 그걸 체크를 해요.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서로가 그걸 다 알아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공동의 장부를 써가지고 공동으로 모두가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를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암호를 걸어서 거래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장부를 참여자들이 분산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변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르네.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그런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 공동의 장부에 기록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컴퓨터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록에 저장한다고 그래요. 공동의 장부에 저장하는 걸 그 장부를 블록에다가 저장하는. 그래서 블록은 사이즈가 있죠. 그 사이즈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리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암호를 걸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가계부는 다음 장으로 2월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또 전장에서 2월 이렇게 서로 가지고 우리 가계부 오는 거 하나가 찢어져 버렸으면 거래 기록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겠고 이 장부에서 서로 달라져 버리면 중간에 뭔가가 빠졌네 하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부가 서로 바뀌지 않았고 앞장하고 뒷장이 서로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특수 암호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암호가
마치 앞장하고 전장에서 2월이 되면 서로 다르면 금방 아는 것처럼 암호의 변동이 일어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블록과 블록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인처럼. 그래서 이걸 특수 암호를 걸어서 라고 했는데 그게 체인 역할을 해요. 체인. 블록과 블록을 서로 걸어줘요. 해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장부 안에 어떤 일들이 위변조가 일어나면 공동의 장부니까 누군가가 고치고 싶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김진성에게 10,000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술 먹고 잘못 쓴 건데 이거 1,000원이었어요. 그런 행패를 부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아닙니다. 당신은 10,000원을 틀림없이 썼고 모두가 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라는 그런 장치들을 여기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체인 같은 걸 걸어놓은 거예요. 위변조를 방지하기.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블록과 체인으로 공동의 장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걸 원워드로 붙여서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개인 없이도 우리가 가치를 우리들끼리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그게 비트코인. 아시겠어요? 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블록체인의 원리예요. 블록체인의 원리. 그 블록체인의 원리를 가지고 다르게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을 짤 수 있잖아요. 다르게 짜놓은 것. 비탈릭 부텔린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서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죠? 이더리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오스. 또 다른 사람들이 파일코인.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숫자가 넘어갔는데 나한테서는 사라지고 상대방에게만 있는데 그런 장치를 중개인 없이도 구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중개인 없는 가치거래 시스템을 만든 것이 뭐라고요? 비트코인. 그 다음 나온 것이 이더리움, 많은 것들이 있죠. 결국은요, 이것은 가치를 이전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문영배의 금융거래 기록은 가치가 0이에요. 그죠? 김진성의 금융거래 기록은 0 아닌데 0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0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를 돌려서 여기서 얘기하면요. 이런 장치를 맨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유하고 그걸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이걸 갖고 내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이게 있으면 그럼 그때부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서울에 선릉이나 그쪽 가면 실제로 이렇게 암호화폐라고 만들어 놓고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님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보유하고 계시면 부자 됩니다. 암호화폐 이거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이요. 몇 천만 원만 줘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로 토큰 이거 돈 됩니다. 갖고 계시면. 그러면서 그분들 돈 다 빨아먹어요. 은퇴자금. 네?
사용 가치라는 것은 그걸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아까 1조 달러 보셨나요? 가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가치가 꽝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해되셨나요?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장부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채굴입니다. 우리 채굴한다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채굴이 뭘까 도대체? 채굴이 뭔가요? 채굴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곡괭이하고 호미하고 머리에 붙은 랜턴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광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금을 채굴한다면 금을 찾아서 열심히 파야겠죠. 네,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비트코인에서 우리 채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도 그 채굴이 왜 나왔냐면 아까 우리는 은행이 없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장부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에게 장부를 만드는 데 대한, 작성한 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 그런데 그 대가를 기존에 있는 누군가가 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대가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너 이거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너 얼마 줄게요. 장부 작성을 하면. 그래서 장부 작성에 대한 대가를 돈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몇 개죠? 한번 채굴하면 6.25개인가요? 6.25개. 맨 처음에는요, 2009년도부터는 첫 4년 동안은 장부 하나를 만드는데, 장부 작성하는데 대가를 비트코인을 50개를 줬어요. 매 10분마다 50개씩 장부 작성에 대한 대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년부터는 그걸 절반으로 줄였어요. 25개. 다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4년에는 또 절반인 12.5개. 지금은 이제 6.25개가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은 50개, 그 다음은 25개, 그 다음은 12.5개 하면서 쭉 계산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수열과 급수 있죠? 수열과 급수. 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반으로 줄어들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합계를 수열과 급수 공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총 합계가 비트코인이 채굴될 수 있는, 즉 장부 작성에 대한 대가로 낼 수 있는 돈이 2,100만 개예요. 앞으로 계속 줄어갈 테니까 절반씩.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찍어낼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설명이어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거래 신뢰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중개인이 제공해오던 거래 신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에게 노벨 경제학상 한 10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의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이중지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중지불에 관한 문제.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로서 정말 큰 족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은행이 옮겨주는 그 숫자 있죠. 그것만 믿고 우리는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개인의 역할이 엄청났었는데 여기서는 그 블록, 그 장부 있잖아요. 공동의 장부가 블록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블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건 확실해. 이건 잘 만들어졌어. 이 절차에 대해서 난 동의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나는 오케이. 라고 내가 그 동의 절차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은행이 만든 장부와 똑같은 신뢰를 그 장부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블록이. 그래서 그 거래 주체가 누구냐? 아까 얼굴 안 보고 이게 진펜지 윗펜지만 보는 것처럼 그 거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신뢰 문제가 거기서는 생기질 않아요. 이 장부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신뢰처럼.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 은행 등의 중개인을 통해 확보한 거래 신뢰와 동일한 신뢰를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와 닿나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있나 봐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블록을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저장하고 참여자 간 공유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 공유와 거래 신뢰 형성을 자동화한 기술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중개인 없이도 참여자들 간의 협업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요. 블록체인 원리를 금융거래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놈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얻어졌냐? 투명성, 분산성을 가져요. 그걸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또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공동의 장부에다가 다 담다 보니까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부를 작성하는 데 대한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게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는 1초에 5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대요. 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비트코인이 갖는 블록체인 방식의 장부 작성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특성이 이건 투명해요.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 저장한다는 거예요. 분산 저장하니까 투명하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수정 불가능해요. 요 세 가지 특성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요 특성이 그걸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지금 우리 보니까 창업에다가 활용하는 얘기들을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산업의 지형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바꿔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국은행도 기존에 있는 이거 말고요. 이제 전자적인 화폐, 블록체인에 기반한 또는 전자적인 계좌에 의해서 돈을 거래를 해보자 해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해서 CBDC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전자화폐 CBDC로 발행하려는 움직임에서는 가장 앞서 있어요. 이걸 지금 다른 나라에서 따라가려고 미국, 유럽, EU 또 유럽에 있는 그런 다른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 한국 다른 나라들도 다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많이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블록체인 특성이 있죠. 투명성, 분산성, 수정 불가능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지금 대전에 가면 세종시죠. 세종시에 가면 공무원들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을 이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지금 뭐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꼭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주목해 볼 만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화폐는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화폐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척도해요. 커피 한 잔에 3,500원. 승용차인데 2천만 원. 아파트 3억 원. 다 이게 원하고 붙어요. 모든 가치를 측정해내요. 그래서 가치 척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환의 매개, 물건을 주고받을 때 가치를 이전해주는. 세 번째, 내가 청산해야 할 빚이 있다면 이걸 건네면서 김진성 씨 10,000원 갚았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부자 돼요. 부자. 가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혹 김 대표님 자녀분 키우실 때 워낙 자녀분이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걸로 아는데 용돈 주실 때 그 용돈 가지고 우리 이걸로는 차비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빵 사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돈 받아가지고 네 하고 받아와서 PC방 가본 적 있어요? 부모님들 안 보는 데서 부모님들 보면은 안 되는 비디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술도 먹고 그걸 막는 방법, 방지하는 혹시 방법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용돈을 주시고 그리고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돈을 벌어야만이 줄 수 있는데 그걸 주고 따라다니면 내가 다음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 돈에다가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돈은 문영배 아들 문길동이 차비 또는 학교에서 식음료비 외에는 사용 불가능 하고 돈에다가 써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장 현행법 위반이에요. 화폐훼손죄. 돈에다가는 쓰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뭘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돈에 꼬리표가 없어서 그래요. 꼬리표. 꼬리표를 우리가 달 수만 있다면 이게 가능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돈에다가 우리가 꼬리표를 단다? 아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거예요.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들에게 주는 용돈을 차비, 식음료 외에는 쓸 수 없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걸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복지 있죠, 복지. 복지 예산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중앙정부 본 예산이 429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복지 분야가 145조 원. 전체 예산 중에 30% 이상이, 거의 이건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쓰여요. 2020년도도 512조 원 중에 복지 예산이 180조 원이에요. 본 예산만. 코로나 있고 나서는 뭐 더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덜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복지 분야에 들어간 돈이 복지가 목적으로 하는 그 타겟 있죠. 타겟. 할아버지, 뭐 소외받는 분, 누구 거기다가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원하는 대로 꽂히질 않는다고 그래요. 어디선가 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지 코인을 만드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요. 이 코인은 홍길동 할아버지가
명륜동 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만 쓸 수 있음. 이라고 세 가지만 꼬리표를 붙여버리면 강릉시에서 주는데요. 명륜동 슈퍼에서 식료품 구입하는 데만 이거 쓰세요. 그러면 이 돈은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예요. 대개 할아버지들한테 그 용돈 드리잖아요. 요즘에 4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 다음 날은 서울에 있는 손자 통장으로 다 이전된다고 그래요. 몇몇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내. 복지 목적으로 꽂히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을 세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에게 온 것도 복지 목적에 쓰이질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꽂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뭐 여러 리서치들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여기다가 꼬리표를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신분증 있죠, 신분증. 신분증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뭐냐면 문영배, 예스. 홍길동, 노. 딱 예스와 노밖에 안 합니다. 신분증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예스와 노. 그런데요, 모바일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면 이 안에다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대요. 신분증 하나에다가 꼬리표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표로 뭐 자격, 권한, 소유 증명, 심지어는 행위 증명, 서명했어? 그것도 거기다 다 집어. 계약에서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런 일들을 신분증 하나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들을 찾고 보시는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아니 근데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보면은 많은 기능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신문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막 다 있는데요. 이 기능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이야, 천재.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은 이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해요. 스마트폰이 융복합 시대에 모든 서비스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이제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김 대표님 만보기 차고 걸어보셨나요? 저는 만보기 차고 걸어봤어요. 만보기 가지고 걸어가면 이게 제 걸음수를 카운트해줘요. 지금 만보기 차고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이 만보기는요, 똑같은 만보기인데 차원이 달라요. 과거에는 걸음수만 카운트해줬는데 이건요, 어제는 몇 걸음 걸었는지, 그제는 몇 걸음 걸었는지, 지난 1년 동안에는 평균이 얼마인지, 칼로리는 얼마나 태웠는지, 목표 얼마인데 너는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심지어는요,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당신 동무는 얼마나 걷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걸었는지, 그런 비교까지 다 해요. 똑같은 이름의 만보기지만 과거의 만보기와 지금 만보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플랫폼이 스마트폰, 기술과 장착한 과거의 서비스는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이 돈 4가지 기능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꼬리표를 달므로 해서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꼬리표에다가 우리 달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 꼬리표에다가 이 토큰은 삼성전자 주식이요. 그럼 그게 삼성전자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 토큰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가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꼬리표가. 이 꼬리표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복지 코인도 있었고요. 통장, 어음, 주식, 채권, 해외 송금, 게임머니, 음원 판매, 등기, 사인 간의 계약, 구호, 모금 내는 거, 모든 거. 심지어는 요즘에 NFT라고 그러죠.
미술품, 진품 인증하는 거 있죠? 예술품, 진품 인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이 꼬리표 하나를 달므로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자산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마치 스마트폰이 이렇게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로 블랙홀로 빨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세상에 거래되는 모든 가치들을 중개인 없이도 사인들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안에다가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미래입니다. 이게 투명성, 분산 저장, 수정 불가능 아까 세 가지 특성이 있죠. 그 특성을 활용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경제 질서에서는요. 또 참여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길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미래 경제 질서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 시티에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융복합 시대 네 번째가 스마트 시티가 블록체인 기술과 장착이 됐을 때, 아니 사물 인터넷이 블록체인을 장착했을 때 비로소 스마트해진다는 것.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요, 사실 기기 간의 신뢰예요. 신뢰. 여기서 저 냉장고가 주문한 게 문영배 소유의 냉장고가 주문한 게 맞아? 냉장고가 지금 토큰을 주는데 이 토큰은 그 권리를 가졌어?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율주행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율주행차가 강릉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3시간 내에 주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면서 자율주행차에게 나 3시간 이내에 데려다 줘. 비용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차가 가면서 1대1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갑니다. 교통신호 지키면서도 차량 흐름을 보면서 길을 선택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계속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토큰으로 지불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 서비스를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혹 제 경쟁자가 제가 비행기를 안 타야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쟁자가 제 자율주행차가 비행기에 늦도록 방해를 함으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결국 기기들 간의 신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의 역할이 이 안에서 빛을 발휘할. 사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지급 결제하는데 블록체인이 있어야만이 스마트해진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렸는데 경제 생태계 변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그런 융복합의 핵심적인 기능을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 아까 플랫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플랫폼,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가진 비즈니스들이 세상의 주류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승자 독식,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은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모든 이득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치열하게 많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더 오는 방향으로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 경제 시스템이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겨내고 주류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곧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성들이 장착이 되도록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신다면 미래에도 각광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융복합 시대 비즈니스 거래가 기술 진보를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비즈니스가 월드와이드 웹 기술 진보를 만나서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장착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상을 다 주름잡고, 금융이 IT를 장착해서 우리는 핀테크라고 불렀는데 테크가 금융을 장착하면서 매기가 아니라 이제는 고래가 되버렸어요. 그런데 핀테크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또 핀테크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과 합해져서 블록체인이 구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이것들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특성은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치다. 이것들을 제가 순서로, 실제로 순서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흐름을 꿰는 스토리를 만들어. 그런데 밑에 이제 제가 스마트 시티, IT 이제 결합을 해서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위에는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들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요. 우리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의 우리 경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마차가 생기고 말이 생기면서 우리의 활동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자동차, 기차가 생기면서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는 대륙을 건넜어요. 우리의 활동 공간은 정말 넓어졌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은 말이에요. 그러한 상대방들을 나한테 끌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끌고 와.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 상대방들을 불러다 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터넷까지도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놈 말이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아바타가 SM의 소녀시대와 또 뭐 다른 그룹들 있잖아요. 그 그룹들과 내가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춤을 추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불러올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상의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환경, 그런 새로운 질서에서 내가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이제는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흐름의 미래입니다. 현실이고 미래예요. 이 안에 그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그 어떤 기준으로 뭐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그 안에서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때도 우리가 중개인이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중개인이 거기서도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 없이도 우리는 가치를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의한 가치 이전, 지급, 결제, 경제 거래가 없이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출발이 늦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우리 끝났었나요? 올림픽 동경에서 우리나라 잘하는 양궁은 올림픽 몇 개였나요? 몇 개요? 6개입니다. 6개. 남녀 혼식까지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리우 올림픽까지는 4개였어요. 그런데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9개였어요. 그 중에 육상은 우리가 육상으로 말하는 필드 경기 있죠? 금메달이 47개, 수영 46개. 수영에는 뭐 싱크로나이즈 뭐 합해가지고요. 다이빙 뭐 다 합해서. 우리가 잘하는 양궁은 4개. 왜 우리가 잘하는 양궁 말이죠? 양궁도 50m 쏴, 100m 쏴, 150m 쏴, 300m 쏴. 앉아서 쏴, 서서 쏴. 고정된 타겟 쏴, 움직이는 타겟 쏴. 단식, 복식, 남녀 혼성 다 해버리면 한 4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양궁 가지고 우리가 금메달을 40개 만들어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야. 왜 그건 안 되나요? 올림픽은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룰을 세팅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룰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리하도록 그들이 잘하는 것 육상 47개, 수영 46개, 양궁 꼴랑 4개.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놓은 이 새로운 세상은 말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예요. 우리가 적어도 거기서 선두로 치고 나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룰 세팅하는 그 선두 그룹에 우리가 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안에다가 심어 넣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또 출발이 늦으면 하늘이 준 기회인데 출발이 늦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에서도 영원한 2등이 되지 않을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리더가 이 태백산맥 동쪽에서 나오더라 뭐 정도령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런 예언을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의 열띤 강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과거, 또 현재, 또 앞으로 전개될 어떤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어떻게 진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켜봐 주신 분들, 또 현장에서 열심히 길을 쫑긋하시고 지켜봐 주신 모든 교수님, 학생, 또 기업체 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교훈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안내해드리고 같은 시간 프로그램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